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우리는 네.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이거를 뻔하지 않은 걸 준비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게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올해 석가탄신일에 불교를 다룬 게임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사실 원류를 생각해 보면 뭐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교도 얘기했으니까 종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독특하게 녹아있는 게임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다룰 게임의 제목은 호라이즌 제로 던입니다. 어떤 게임이에요? 사실 게임 내용은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을 들어가게 되면 활을 쏘는 액션 게임인데요. 이 활을 쏘는 배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판타지 게임이라고 하면 중세 유럽을 많이 배경으로 하잖아요. 반지의 제왕 같은 뭐 엘프가 나오고 뭐 활을 쏘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아메리카 원주민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일단 주인공의 복장들이 뭐 깃털도 많이 꼽고 토템도 있고 텐트도 치고, 그래서 이거 아메리카 원주민이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직 농경도 시작되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원시 시대에 가깝겠죠. 사냥을 하고 채집하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마을 사람들을 보면 이제 목의 중심의 부족 사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옛날의 어떤 공간에서 사냥을 하는 게임인데, 주인공이 이제 소녀예요. 에일로이라는 이름의 소녀인데, 이 친구는 활도 굉장히 잘 쏘고 힘도 세고 재빨라서 장래 꿈이 이제 전사입니다. 전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세계에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성년식이란 걸 하잖아요. 부족 사회에선 이제 너는 성인이 됐으니까 한 몫을 한다. 근데 이걸 통과하려면 뭔가 사냥을 성공하거나 어떤 대회를 통과하는 이런 시련이 필요한데, 우리 주인공 에일로이는 이 시련이 있는 성년식 자체를 참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넌 이걸 참가할 수 없어라고 막으면서 약간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마을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잖아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마을에 원로들 있죠. 할머니 원로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곧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에일로이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 마을 지하에 가면은 그 장로들이 모이는 큰 지하 회의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쪽 한쪽 구석에 강철로 된 거대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일로이는 이 문 앞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강철 문은 이 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인데, 어느 날 그 앞에 웬 아기가 딱 나타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신이 내린 저주가 아닐까. 정체를 모르겠으니까 이 아이는 우리 부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밥만 먹이고 키워만 놨던 거죠. 마치 영화 속에 출생의 비밀을 가진 주인공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비밀은 뭐예요?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밝혀지는데 약간 게임의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게임 속 문명이라는 거는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제가 굉장히 원시 시대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철을 다루질 못해요. 근데 지하 유적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단 말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인데 이게 뭘까라고 플레이어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좀 이따 밝혀진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이 세계는 실제 타임라인상의 원시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문명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1000년 뒤의 세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계 문명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종말을 맞은 거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 간신히 살아남은 몇몇 인류들이 다시 이제 자손을 낳고 사회를 꾸리면서 문명이라고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술과 지식은 모두 전승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따먹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냥 다시 원시 사회로 돌아간 우리의 1000년 뒤의 미래가 호라이즌 제로라는 게임이 보여주는 시대상인 거죠. 그러면은 그 철문 안에
우리 시대의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왠지 게임이면 딱 그럴 것 같죠. 네. 아, 저 문을 열면 막 총도 나오고. 네. 아이템을 막 네. 얻을 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 철문이 전혀 열리질 않고 뭐 등장인물들도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이 문은 열린 적이 없다. 문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이 얘기를 듣잖아요. 나는 왜 성년식에 못 가나요 했더니 이런 배경이 있어. 네. 그래서 자기가 출생한 그 문 앞에 서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문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자동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문 앞에 사람이 서면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생체 인식을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인증되셨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사실 뭐 그 앞에 사람이 안 서봤겠어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기존에는 여성의 안내 음성 목소리 있죠. 우리 버스 같은 데 타면 듣는 네. 그걸로 알파 레지스트리가 손상되었습니다라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지스트리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거든요. 뭔가 프로그램의 일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레지스트리는 약간 마법 같은 단어겠죠. 그래서 저게 뭘까? 뭔데 자꾸 얘기할까? 기도문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에일로이가 그 앞에 서니까 그 멘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멘트가 이렇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인, 엘리자베트 소백 박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게임 호라이즌 제로 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네. 약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문 앞에서 흘러나온 안내 음성을 유추해 보면은 이 게임 속의 유적을 만든 사람이 엘리자베트 소백인 거고 네. 이 에일로이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뭐 딱 그렇게 느낌이 네. 오죠. 유전자가 똑같다고 하니까. 네. 아마도 이제 생체 인식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강철문이 있고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열리게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그 출입 권한은 엘리자베트 소백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에일로이라는 친구는 왜 그러면 엘리자베트 소백과 유전자가 일치하는가? 네. 딸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추정을 하지만 우리가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유전자와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빠 엄마의 유전자를 반씩 가져오니까요. 네. 그러면 50%면 100% 일치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철문은 유전자 100% 일치라고 판단할까? 여기서부터 게임은 본격적으로 1000년 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문명이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와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혹시 에일로이는 소백 박사가 만든 복제인간? 뭐 이런 거예요? 뭐 유전자가 100% 일치하려면 네.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과학자 같으십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1000년 전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우리 인류가 이제 지금 뭐 실제로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또 지독한 환경 오염도 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자베트 소백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정말. 네. 이런 몇몇 기술자들이 AI로 작동하는 동물 모양의 로봇을 전 지구에 풀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얘들은 흙을 파먹고 이러면서 흙과 물 속에 있는 오염 물질을 쭉쭉 빨아들여서 정화하는 걸 이제 기능으로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사냥하다 보면 생물이 아니라 가끔 로봇도 사냥을 하게 돼요. 아직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복원하자라는 프로젝트를 돌렸고 꽤 성공적이었는데 네. 게임 후반부에 밝혀지는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이 기계들이 기존에는 물과 공기와 흙만 먹던 기계들이 모든 유기물을 다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도 유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거군요. 예, 기계들이 인간을 보고 오염을 정화하겠다고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끼를 낳는 것처럼 다음 AI를 또 조립을 합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인간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최후의 방책으로 제로던 프로젝트, 게임의 제목이기도 한 그런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인류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쟤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게 생겼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어딘가에 보관해두고 인간의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어딘가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 기계들을 셧다운하는 AI가 돌아가는데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동안 인간은 다 사라졌지만 그 해킹이 끝난 시점에 다시 인간을 풀면 인류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죠.
저희가 일부에 추론할 수 있는 AI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이 이야기가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네, 저도 이게 10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요즘 아주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게임 속의 부족들이 그 프로젝트의 후예들인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그 복제 인간의 문제가 없고 보통 멸종이란 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였는데 하필 이 유적 근처가 좀 사람이 살기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왔지만 그 앞에서 남겨준 기술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랄까 이 인류의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는 건 뭐냐면 그 원인이 인류의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 기계들한테.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인류 복원을 돌려야 하는 AI까지 오염시키면서 이 사태가 나왔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전수가 끊어진 거군요. 네. 그런데 주인공은 모든 비밀이 있는 그 철문에 반응한다면서요. 이게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인트로에 딱 나오는 그 부분인데 게임 내내 이제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다시 이제 10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면서 인류 복원 프로젝트가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의 순간에 매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이 프로젝트를 작동을 못하죠. 유기물이 다 잡아먹히니까. 네. 그래서 소백 박사는 이 프로젝트를 작동하게 만들 거대 AI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도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학습시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델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소백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는 말투도 생각하는 것도 지식도 엘리자베트 소백의 정신 거의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운 AI가 인류 멸망 후에 다시 이 세계를 정화하고 인간을 풀어낼 방법을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러다가 안정화된 지구가 돌아오면 나는 인류를 풀어야지라고 딱 계산을 해놓은 건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자기 안에 들어온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보다 빠르게 생각하잖아요. 네. 순식간에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바이러스에 의해 셧다운이 되면 이 모든 프로젝트가 망가질 것 같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내 외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 던지고 셧다운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 안에 가둬놓고 다만 이 철문 밖에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누군가가 돌아오면 이 프로젝트를 다시 돌릴 수 있게 할 건데 그게 누구냐? 이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엘리자베트 소백 정도의 지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소백 박사의 유전자를 잽싸게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밖에 툭 던지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AI가 그 생각을 해서 네가 나중에 잘 성장해서 돌아오면 이 프로젝트를 다시 굴릴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밖에다가 아이를 던져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희망을 봤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데 네. 더욱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마침내 주인공이 진짜 그 철문 앞에 서게 된 순간을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 나오는 게 엘리자베트 소백 박사님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AI의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AI에 의해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맞는데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이 어떻게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왜 앞서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임을 골라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 얘기냐 이렇게 뭐라 하실 분들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정리해 보면은 굉장히 큰 은유가 들어있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AI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를 다시 인간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우리는 이제 에일로이라는 주인공을 봤지만 네. 이 친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면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에일로이란 친구를 만드는 건 복제인간이라는 기술인데 이 복제를 누가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프로젝트, 복원 프로젝트를 계획한 엘리자베트 소백이라는 박사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박사의 육체적 DNA는 실제 구원자인 에일로이와 동일한 DNA예요. 같은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이 주인공을 실제로 세상에 내놓게 한 것은 그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은 일종의 영혼 같은 느낌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도 엘리자베트 소백 박사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자 에일로이를 두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프로젝트의 설계자 엘리자베트 소백, 그리고 소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공지능, 그리고 소백과 육체적으로 동일한 DNA를 가진 에일로이, 이렇게 셋이 있어요. 네. 이 셋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잘 보면 같죠. 그렇죠. 예, 영혼도 같고 육체도 같고 다르지만 같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되게 핵심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개념인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 게임은 그 개념을 가져오고 있어요. 성부로서의 엘리자베트 소백이 있죠. 그리고 성자로서의 에일로이가 있습니다. 독생자이지만 엄마 아빠의 손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로서 이 인공지능이 개입을 하고 있고, 셋은 다르면서 같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지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고, 사개의 위가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호라이즌 제로던은 정확히 이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한 후에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 기독교 신화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SF의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주인공 에일로이의 탄생이 그러니까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저도 처음 게임 플레이할 때는 긴가민가 했다가 네. 어디선가 많이 본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이 든 거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곰곰이 더 이야기를 뒤져보니 정말 그렇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사실 뭐 이런 게임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이미 인류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뭐 신화라던가 전설, 뭐 구전 설화 같은 것에서 많이 모티브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보는 사람 그리고 플레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구조 자체는. 네. 그런데 그게 뭐 기계의 로봇이 돌아다니고 인류는 이미 멸망했고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 어떤 SF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게임은 굉장히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들을 많이 비틀어내면서 좀 놀라운 재미들을 선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이 단순히 SF로만 옮겨온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세계는 모계 사회라 그랬죠. 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런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서는 완전히 여성 중심으로 바뀌어 있죠. 성부가 엘리자베트 소백이란 여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뒤집힘도 굉장히 게임 내에서 재밌게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가부장 사회였지만 뭐 멸망하고 나서 리셋된 세계에서 꼭 가부장일 리는 없지 않는가? 네.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사실 이 모계 사회라는 모티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모티브를 가져온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그 철문 앞에서 가이드 음성이 나온다 그랬죠. 그 가이드 음성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에서 키오스크나 안내 음성을 들어보면 전부 안내는 여성의 목소리로만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여성이 한다라는 선입견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전회사들도 그런 가이드 음성을 남녀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꾸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게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1000년 전의 가이드 음성이 전부 여성으로 나오니까 리셋된 세계의 사람들은 신의 목소리는 여성이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르도 여성, 사제도 여성, 여성이 중심이 된 사회가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 얘기도 있고 어떤 사회 얘기도 있지만 요즘 게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들을 한 번 더 비틀어서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종교란 무엇이고 사회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로서 요즘의 큰 게임들,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게임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플레이하시기 어렵다면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들도 좀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운 크리스마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게임 이야기 하면 할수록 게임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철학들을 네. 생각하고 스토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게임의 제작진에 관련 학자들만 한 50명씩 들어가서 자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